자, 변이와 진화 보도록 합시다. 자, 진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게요, 진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변하냐면은 이 과정을 거칠 때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없던 유전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든가 하는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고, 이 유전자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나면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등의 형질 차이로, 얘는 유전적인 변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고 해요. 와, 비유전적인 변이가 있고, 그러니까 비유전적인 변이는 뭐냐면 다음 세대로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전학적으로 개체 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그루의 사과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가 모양이 다 똑같지 않죠. 색깔도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당도도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위에서 열렸냐 아래에서 열렸냐, 아니면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됐냐, 빛을 얼마나 덜 받았고 더 받았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로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아기가 손가락 하나 없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이 안 되는 변이, 이거는 개체만 갖고 있는 변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변이는 유전적인 변이를 뜻해요. 유전이 되는 변이. 그래서 이 유전적인 변이는 한 종을 구성하는 개체 사이에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형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도 어떻게 돼요? 다르죠?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어도 생긴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쌍둥이가 아닌 이상 다 각기 다른 형질을 가지잖아요. 같은 형제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쌍꺼풀이 있고 없기도 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눈 크기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유전적인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은 뭐 때문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유성생식 때문에 그래요. 유성생식.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감수분열 과정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수분열로 유전자를 각각의 부모로부터 반반씩 물려받는데, 이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각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몇 쌍이에요? 23쌍이란 말이에요. 그럼 23쌍 중에 둘 중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2개의 23승만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정자가 이만큼 만들어지고 난자도 이만큼 만들어지면은 자녀는 2의 46승만큼의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태어났는데 우연하게 나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형제가 또 태어날 확률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렇게 되면 뭐 몇 조명 중에 하나가 태어나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유전적인 변이가 다양해져요. 따라서 유성생식은 무성생식에 비해서 유전적인 변이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돌연변이. 즉,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이 유전적 변이가 다양해지고,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 자연히 선택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돌연변이가,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는 없던 형질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선택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네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돌연변이가 뭐가 있어요? 알비노 같은 게 있어요. 즉, 일반 누렁 호랑이 안에서
백호가 나타난다든가 백사자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하얀 백호나 백사자가 살아가는 환경에 유리할 건가? 그러면 얘네들이 유리하니까 개체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게 생존에 유리해서 개체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뭐가 됐다라고 표현하냐면 자연 선택됐다, 자연이 선택을 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개체수가 많아진 만큼 어떻게 뭐도 많아져요? 자선수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이 자선수가 많아지는 만큼 제 유전자도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저 종의 수 자체도 어떻게 돼요? 종 개체수 자체도 많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변이와 진화를 보게 되면 유전적 변이를 통해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도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요, 이런 다양한 변이 때문에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도 있고 다 멸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전적 변이가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들이 생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 유전적인 다양성, 유전적인 변이는 진화의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전 정보 DNA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 형질이 발현이 되는데, 이 개체마다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전 정보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도 어떻게 돼요?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의 주 원인은 DNA의 변화 또는 다양성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진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윈이 주장을 했던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전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 아니, 유전. 완두콩. 멘델이죠. 순호승. 멘델이 이 진화보다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는 개념, 뭐의 개념이 없었어요? 유전의 개념이 없었어요. 유전의 개념 없이, 그런 개념 없이 진화를 설명을 한 거라서 그 나중에 유전자에 대한 개념은 멘델이 접근을 했고 더 나중에 정립이 됩니다. 자, 그럼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용불용설은 뭐냐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어떻게 된다? 발달하게 된다가 용불용설인데,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긴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이 라마르크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러니까 생물의 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해서 획득 형질,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적 획득 형질이에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고 그 결과 생물이 진화한다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 개체 변이는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이 짧은 기린이 있고요. 얘네들 중에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목이 길어진 게 계속 유전을 거치면서 목이 긴 기린이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불용설에서 제시한 획득 형질은 실제 유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선택설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요. 이게 가설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한다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린 자체가 목이 긴 애도 있었고 조금 짧은 애도 있었고, 저 안에서 보면은 목의 길이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
키가 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도, 기린도 목이 좀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린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나뭇잎을 가장 많이 먹냐면 자기 가슴 정도 높이에 있는 나뭇잎을 가장 많이 먹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꼭대기, 얼굴 있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낼름낼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정도 높이에 있는 나뭇잎을 가장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러면 목이 왜 긴 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목이 긴 기린이 남은 거는 목이 긴 게 유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린 싸울 때 보면 어떻게 싸우냐면 목끼리 서로 부딪혀요.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부딪혀 싸워요. 수컷 기린끼리. 그러니까 둘이 뭐 영토나 서식지나 아니면 암컷 갖다가 두고 싸울 때 목을 서로 이렇게 스윙으로 뽕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면 봐봐, 짧은 애랑 긴 애랑 있으면 같이 와서 빵 부딪혔을 때 누가 더 파괴력이 세겠어? 긴 기린이죠. 그죠? 그러니까 긴 애가 긴 걸로 휘둘렀었을 때가 짧은 걸로 휘둘렀었을 때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파워가 세고 파괴력이 세니까 결국에는 이 생존 경쟁에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 집단인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 중에서 이거예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손을 많이 남으로써 이 과정이 계속해서 거듭돼서 진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선택설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린은 목의 길이가 다양했어요. 긴 애도 있고 짧은 애가 있었는데 긴 목을 가진 것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왜? 결투, 대련 또는 경쟁을 하면서 목이 긴 기린이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많은 자손을 낳게 되었고, 그래서 기린의 목을 이 긴 애들이 많이 살아남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손을 낳다 보니 대체적으로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변이의 원인과 부모의 형질이 유전되는 원리를 설명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변이가 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부모 형질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는 설명 못했어요. 왜? 이때는 아직 뭐에 대한 개념이 없어? 유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멘델이 더 후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거 보면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가장 잘 적응한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된다. 즉 자연 선택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면서 기린이 아예 목이 길어버린 종이 새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진화한다 라고 하는 게 자연선택설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을 보면 일단 과잉 생산, 일단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즉 생물은 먹이나 서식지, 배우자 등에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뭘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부모 사이에서도 형태, 습성, 기능 등의 형질이 다른 개체가 태어나서 변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바로 생존 경쟁을 해요. 개체 사이에서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서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로 제일 치열할 것 같아? 경쟁이. 먹이, 서식지, 배우자 중에 뭐가 제일 치열할 것 같아요? 배우자예요. 네.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개체가, 예를 들어서 물개 같은 애들은 수컷 한 마리가 암컷 100마리 막 이렇게 데리고 있는단 말이에요. 네. 혼자 다 데리고 있어요. 늑대도 보면은 대장이 무리를 다 이끌어 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피 튀겨요. 네.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의 생존 경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자연 선택돼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세대를 거듭을 하면서
기존의 종하고 아예 다른 종으로 새로 진화가 이뤄지게 된다. 그래서 과잉생산, 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진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거 요 뒤에서 설명해 줄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선택의 예가 보면은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섬들이 많이 모여있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거기서 핀치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얘네들이 섬에 각각 핀치들이 각각 섬에 있는데 섬마다 사는 핀치의 부리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핀치인데 부리가 달라. 여러분들 여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온대여우, 사막여우, 북극여우 조금씩 다르잖아요. 같은 여우인데, 그지? 뭐 티벳 여우도 그렇고 생긴 게.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는 먹이를 먹는 종류에 따라서 모양하고 크기가 각기 다른 부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같은 종이었던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다 흩어져요. 자,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섬마다 주요 먹이가 좀 다른 거예요. 어디서는 선인장 있고, 어디서는 씨앗 있고, 네, 어디서는 뭐 과일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얘를 속까지 잘 파먹을 수 있는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더 생존에 유리하고, 식물에 씨앗이 많은 데는 이 씨앗을 깨서 먹을 수 있는 두껍고 짧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먹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원래 여러 종류의 부리가 있었으나 이런 부리를 가진 애들이 더 생존에 유리하니 얘네들이 점점 발달되는 과정으로 부리의 형태가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다 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종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먹이 형태도 달라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생제의 내성균 여러분들 요새는 항생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항생제를 많이 써서 내성균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균 뭐라고 불러요? 들어봤을 거야? 뭐라고 불러요?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균 뭐라고 불러? 슈퍼박테리아 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어떠한 항생제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애들이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항생제에 애시당초 내성이 있는 균이 있고 항생제에 애시당초 내성이 없는 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평소에는 그냥 있는데 지금 항생제를 섭취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균은 어떻게 돼요? 다 죽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만 어떻게 돼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대부분인 집단에서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하고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하고 같이 있는데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이 남고 이 중에서 또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더 강한 뭐가 있는? 더 강한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더 강한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뭐가 있어? 내성균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 또 얘네들이 자연선택되면 여기서도 죽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또 균주가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들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항생제도 죽지 않는 뭐예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생제는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면 증세가 다 없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다 먹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먹다 중단해버리면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이 몸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는 증세가 다 나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끝까지 다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 내성균의 발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선택. 자, 이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말 그대로 낫 모양의 적혈구 때문에 생기는 빈혈증을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종의 유전자 돌연변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겸상 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남모양, 원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형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얘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유전자 DNA 돌연변이에 의해서 원래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난 모양의 적혈구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얘가 얘보다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니까 얘가 뭘 통과 못하냐면 모세혈관을 통과를 못해요. 모세혈관을 통과를 못하고 그 다음에는 산소의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심각한 빈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그럼 얘가 생존에 유리할까 안 할까? 전혀 유리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적혈구들을 엉키게 해요. 엉키게 해서 여기서 염증을 발생시키는데 얘네들은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와도 몸에서 안 엉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도 말라리아의 증세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신에 일찍 죽어요. 빈혈이 너무 심하면. 자, 얘가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경우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생존에 전혀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빈혈이 너무 심하면 운동도 못하고 정상생활도 하기가 힘든데, 대신에 이게 말라리아의 내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모기가 거의 창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리아의 발생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치료제가 제대로 없어. 치료제만 먹으면 낫는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은 말라리아에 감염되지가 않고 살아남아요. 따라서 말라리아에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쵸? 오히려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게 이 빈혈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 결국에는 이 유전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생물의 출현하고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오랜 시간 동안에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의 자연 선택 과정이 일어나서 지금의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설은 진화의 이론으로도 쓰이지만 이 사회 현상에서도 되게 크게 작용을 했어요. 생물 진화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근데 이게 자연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지 이게 더 우월하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더 우월한 존재다는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혀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사막여우는 귀가 이따시만 하고 몸집이 작고 해서 더운 사막에서 열을 되게 날 뿜기 좋은데 얘네들을 북극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바로 얼어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미친 영향은 생명과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의 학문 발전을 촉진하는 원리로 사용이 됐고, 경제는요, 영국 산업 자본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도 되었고, 시장 경제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태동을 촉진하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뭘로 해석을 하냐면, 과잉 생산으로 인한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이 경쟁이고, 경쟁에서 이게 또 winner is take all이잖아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네. 자본주의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에 미친 영향. 이게 진화론이 나타나면서 뭐가 부정돼요? 창세기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빛이 있으라 뻥 하고 하느님이 뭔가를 다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진화에 걸치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학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돼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고의 중심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시켜서 현실을 즐기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유행을 시켰고, 내세보다는 현세. 그 다음에는 인종차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게 인종차별이 일어난 게 자연선택,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대표적으로 저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인종숙청 또는 말살 정책 같은 걸 쓰는데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육강식,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합리화하고 경쟁 우선 원리. 예. 그 다음에 우생학이라는 것도 여기서 파생이 돼요. 우생학이 뭐냐면 우성한 개체는 남기고 열성 개체들은 다 자손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결혼을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하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불임 수술을 받아서 아예 자손을 못 낳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저게 여러분들 소록도라고 알아요 혹시? 한센병? 예, 그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었는데 저 사람들 강제로 불임 수술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해주되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해서 자손을 낳지 못하게. 왜? 저게 유전돼서 자손도 한센병 환자가 태어난다. 전혀 예전에 이제 전혀 관계 없었던 이야기인데, 예, 이런 것들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태동을 하게 하는 근거로도 사용이 됐는데 결국에는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그 인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학적 진화설은요, 원시 지구의 대기는 환원성 기체인 수소나 암모니아나 메테인 같은 대기 성분이 많았어요. 질소 이런 것들이 많았고, 이 원시 대기를 이루는 무기물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여기서 화학 반응은 뭐 번개 같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방전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그 원시 지구에서 원시 바다가 생길 때 계속해서 엄청나게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많이 치고 습한 환경이 계속됐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물이 합성이 되었고,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 실제로 유기물이 무기물로부터 합성되는 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그런데 적의 생명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조금 이제 힘든 거죠. 여기 유기물이 맨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학설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심해 열수구설. 심해 바다에 보면은 여러분들 온천처럼, 간헐천이나 온천처럼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게 바다 안에도 있다란 말이에요. 마그마에 데워진 해수가 솟아오르는. 그런데 이 심해 열수구에는 주변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등의 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고요. 열수 때문에 높은 온도가 유지가 돼서요, 유기물이 생성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심해 열수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생명체는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되죠. 우주기원설. 뭐 모르겠으면 우주기원설이야. 우주에서 만드는 유기물이 운석을 통해 지구로 운반됐고, 이 운석의 유기물이 지구의 생명체가 되었다. 예, 이게 바로 우주기원설이에요. 모르겠으면 우주에서 왔다. 그냥. 자, 그래서 오늘날의 다양한 생물은 자,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를 해왔어요. 이거 뭐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유전 정보가 저장되고 발현되는 과정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죠? DNA로부터 번역되는 과정. 예, 다 전사 번역되는 과정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DNA의 복제, 그다음에는 전사 번역 과정이 다 모든 생명체들이 동일한 체계를 사용한다라는 거에서 증명이 됐고, 원시 생명체의 화석을 통해 초기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는 핵막이 없는 세포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핵 생물이라고 해요. 원시 핵을 갖고 있는 생물, 그래서 원핵 생물. 그럼 진짜 핵을 갖고 있는 생물은 뭐라고 불러줘요? 진핵 생물, 이렇게 불러줍니다. 핵막을 가진 애들은.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항생제 내성균의 모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쟁반에 벨크로 테이프에 붙는 폼폼이 36개하고 붙지 않는 스티로폼 4개를 두고 1세대를 구성을 해서 40개 갖다가 벨크로 테이프가 붙어있는 판으로 반 정도 구수를 제거하고 남은 수를 기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 폼폼이가 세균, 벨크로 테이프가 뭐예요?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항생제가 어떻게 돼요? 일반균은 어떻게 되는데? 다 제거가 되는데 스티로폼 애들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계속 살아남겠죠. 이 살아남는 애들이 자연 선택된 뭐예요? 내성균. 폼폼이로 찍어 나오는 폼폼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내성이 없는 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세균 집단이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집단으로 진화했대요. 그러면 항생제 내성균의 비율은 어느 환경에서든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죠. 항생제에 노출된 환경에서만 증가할 거예요.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으로 진화는 자연선택의 결과로 일어난다. 그렇죠. 자연선택 때문에 내성균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항생제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는 세균은 생존에 불리해서 도태된다. 예, 맞죠? 그죠? 자, 많은 세균 중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일부 존재를 하였고요. 항생제를 계속 사용해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에 있는 세균은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고, 항생제를 사용해도 대부분의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줄어들지 않는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이 되었다. 뭐예요? 자연 선택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항생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유리한 내성균이 살아남아서 집단이 형성이 되었다가 바로 자연선택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기초 탄탄 문제 풀이해보자. 1번은 5번, 2번에 2번, 3번에 2,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7번에 4, 8번에 4, 9번은 1, 10번에 2번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3번. 응? 3번. 2번? 네. 3번. 3번이요. 자, 자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돌연변이가 아니라요, 각각 개체변이에요. 개체변이. 다른 말로 유전적 변이. 돌연변이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씩 랜덤으로 나오는 거지. 네. 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1번은 3, 2번에 2, 3번에 5, 4번에 5, 5번에 3, 6번에 5,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긴 목을 가지는 기린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긴 목을 가지는 기린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대신한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서술을 하시오. 일단 기린은 본래 목 길이에 다양한
변이가 예, 일단 존재를 했고요. 자, 생존 경쟁에서 목이 긴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예,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아 현재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 한 섬에 살고 있는 핀치 개체군의 부리 평균 크기가 1977년에 발생한 심한 가뭄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가뭄 시에 씨앗의 총수는 감소했고, 이 씨앗들은 크고 딱딱해서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가 먹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가뭄 후에 부리 평균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개체수는 줄었지만. 따라서 가뭄 전과 후 핀치 개체군의 부리 평균 크기가 변한 까닭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고 딱딱한 씨앗만이 가뭄 후에 먹이가 되어서 이 씨앗을 먹기 유리한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커지게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지구의 생명체를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서 화학적 진화설의 근거를 서술을 하시오. 화학적 진화설은 자 그게 뭐예요? 원시 대기에 여러 기체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 뭐에서 뭘로 합성이 된 거예요?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뭐가 태어났다?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화학적 진화설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바선생 나왔다. 5번에 바선생 있다. 자, 질문. 나머지 질문 없어요? 자.